오늘은 이 영국에서 가장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사전을 편찬했던 닥터 사무엘 존슨 박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닥터 사무엘 존슨 박사는 1709년에 태어나서 1784년에 살았던 전형적인 18세기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 박사, 존슨 박사 하게 되면 떠오르는 두 개의 유명한 문구가 있게 되죠. 이 famous phrase 이런 말 쓰는데요. quotation, 명구, 명언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그 명언 하게 되면 성경이 될 수 있겠죠. 성경. 그 다음에 사무엘 존슨 박사도 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명언들을 많이 창출한 사람인데요. 가장 유명한 문구는 바로 두 개입니다. When two Englishmen meet, their first talk is of the weather. 영국 사람은 두 사람만 만나게 되면 날씨 이야기를 한다. 이 문구는요, 어떤 그 생의 깊이를 알려준다거나 그러한 문구는 아니고요, 어떤 깊은 도덕적 함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겁니다. 특히 영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이 문구를 들었을 때는 별 의미를 못 느끼지요. 그런데요, 이 영국에 와가지고 살면 살수록 이 문구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특히 영국 사람들과 생활하게 되면서 뭐 교육이나 학술이나 뭐 상업이나 무역이나 외교나 자꾸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모이면 날씨 이야기를 한다. 이걸 직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슨 박사의 경우는 이 영국의 어떤 그 특성, 영국 사람의 특성을 아주 평범한 문구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영국 사람의 어떤 그 특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문구가요. When a man is tired of London, he is tired of life. For there is in London all that life can afford. 사람이 런던에 실증이 나면은 그 사람은 인생 자체에 실증이 난 것이다. 왜냐하면 런던 자체가 인생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유명한 문구죠. 아마도 가장 이 문구를 좋아할 곳은 런던의 관광처가 되겠죠. 그런데요, 이 말의 진가를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런던에 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박물관, 도서관, 대학 하면서 많은 인생의 깊이 있음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구나 몇백 년을 걸친 것이 아니고 거의 1500년, 거의 2000년 심지어 말이죠. 로마군이 들어와 가지고 했던 그 시대부터 하게 되면은 AD 43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2000년에 관한 역사, 문화 그런 것들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상당히 인생이 즐길 수 있는, 인생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무엘 존슨 박사가 이 18세기에 활약을 했는데요. 그 시대적 배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 시대적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존슨 박사가 18세기고요. 이 18세기를 흔히 이성의 시기라 합니다. 이성의 시기. 물론 17세기부터 시작되죠. 17, 18세기 이성의 시기. 그래서 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바로 1642년부터 1660년에서 영국의 엄청난 피의혁명, 청교도 혁명이 있었죠. 왕당파하고 뭡니까? 의회파가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교도하고 청교도하고 싸우는 것. 이와 같이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서 이제 이성의 시기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19세기 이때가 바로 산업혁명 시기죠. 산업혁명 시기가 되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엄청난 이데올로기, 갈등, 정치적 갈등, 국회와 왕권의 갈등, 그다음 종교 간의 갈등, 이러한 혁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상적 혁명이 포함된 것이죠. 근데 그 19세기는 산업혁명입니다. 기계혁명, 물질혁명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껴있게 됩니다. 특이한 시기죠. 그래서 뭔가 곧 엄청난 뭡니까? 인류사회, 영국사회 엄청난 변혁이 일어난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고 있다 할까요? 잠잠히 뭡니까? 기다리고 있다 할까요? 그러한 시기죠. 그러한 시기에 사무엘 존슨 박사가 활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바로 청교도혁명 때 국교 성공회와 그 다음에 성공회 아닌 종파들, 난컨퍼미스트, 뭐 침례교랄지, 뭐 퓨리탄이랄지 이런 종파들 엄청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청교도혁명이 끝나고 일종의 뭡니까 묵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 문제로, 사상적인 문제로, 종교적인 뭡니까 교리 문제로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 고로 우리가 당신이 너의 종파랄지 너의 이데올로기를 아이디올리즘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나의 사상이나 주관에서 방해하지 마라. 이런 묵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혁명이 명예혁명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영국 사회에서 다변화, 이 뭡니까?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뭡니까? 개인주의, 다변화. 예. 예. 남의 의견도 들어주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개인주의가 발달이 됩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이제 이승 시하고 맞물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또한 거대한 사상적 변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변혁은 사실은 쭉 이루어왔었는데 영국의 기본적인 사상적 thinking, thought, 사상적 배경은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주의. 제가 뭡니까 본 강의 1, 2, 3, 4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경험주의는 프란시스 베이컨에 시작됐다 하죠. 프란시스 베이컨 시작돼가지고 이 시기에 17세기 말, 18세기 초, 17세기 말에 바로 존 로크가 나오게 되죠. 존 로크, 경험주의입니다. 이 경험주의는 문자 그대로 경험을 중시한 것이죠. 경험과 감각. 경험과 감각을 중시하고 이 생득적 인식을 별로 중시 않습니다. 사람은 타고날 때 어떤 그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 인식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별로 중시 않고요. 이 사람은 타블라라사,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 인간은 백지 상태로 태어나가지고 그 백지 후에 글이 써지듯이 인간의 경험이 축적돼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사물의 본질, 어떤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 경험을 중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존 록이 그것을 이제 보니까 거의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는 단계고요. 존 록에 의해서 나니까 버클리랄지 휴미랄지 많은 그 벤담이랄지 계속 개정이 되어간 것이죠. 이러한 이 경험주의를 파시면서 실증주의죠, 일종으로요. 실증.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용적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성적이죠. 실증, 실용, 이성. 이러한 것이 쫙 잘 잡혀가지고 바로 18세기 때 상당히 구체화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실증, 실용, 이성 이러한 그러니까 영국인들의 마인드가 굳혀지게 되고 이어서 곧 산업혁명, 기계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산업혁명은 과학적 기계혁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성의 바탕을 두고 과학적, 실증적 그러니까 물질적 그런 그 혁명이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 반면 이 당시에 프랑스에서 뭡니까? 사상적인 혁명이죠. 프랑스는 영혼과 정신을 중요하죠. 형이상학을 중요하였습니까? 영국은 유물론적인 걸 중요하게 되시죠. 실증, 실용, 이성, 눈으로 잡힐 수 있는 것, 그것을 논하자 이것이죠. 프랑스는 영혼과 정신, 형이상학적인 걸 중시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렌치 리볼루션, 정치, 사상적 혁명이 나오게 되는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기계혁명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시기에 바로 뭡니까? 사무엘 존슨 박사가 활약했다는 것이죠. 자, 청교도 혁명과 산업혁명, 18세기 말 19세기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18세기인데요. 이게 이 사무엘 존슨 박사가 활약했던 18세기가 굉장히 뭡니까? 글 문화가 폭발한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엘리어스 2세 때부터 보니까 많은 문인들이 나왔고 윌리엄 섹스피어랄지 뭐 필립 시디랄지 와이어트랄지 뭐 스펜서랄지 많은 작가, 시인들, 극작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보니까 글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먼저 이 시기에 영국이 자랑하는 그런 잡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매거니랄지 패러디 어디칼 그러니까 간행지, 정기 간행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잉글리시 리뷰랄지 런던 메디컬 저널이랄지 더 먼슬 리뷰, 더 램블러. 이 더 램블러는 뭡니까? 실제로 이 사무엘 존슨 박사가 보니까 세웠던 그런 잡지죠. 그다음에 스펙테이터 유명한 잡지죠. 더 레이디스 다이어리, 크리스티아니티 이 종류도 꼭 뭡니까? 문인 잡지, 문학 잡지를 범위를 넘어가지고요. 과학, 의학,
아주 굉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뭡니까 다양하게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팜플렛, 이 두껍지는 않지만 짧은 뭡니까 간행물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그 정당이랄지 자기 뭡니까 사상이랄지 이런 것을 또 뭡니까 전하는 그런 팜플렛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뭐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18세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 글 문화가 뭡니까 아주 엄청나게 뭡니까 확산이 된다. 바로 이 시기에 소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18세기를 소설의 시기라고 불리는데요. 소설이 나왔다 있죠. 이 소설이 나왔다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 전까지의 17세기까지의 그 문화학의 장르에 있어서 소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극작가 뭡니까 극작, 뭐 희곡이랄지 시랄지 뭐 산문이랄지 이런 걸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소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근대적인 소설을 말할 때는 뭡니까 중산층의 주인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중산층. 바로 18세기에 서서히 뭡니까 직업이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게 되면서 중세를 벗어나 가지고 다양한 직업군이 나오게 되면서 상인 그룹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상인 그룹들이 사회의 전면에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인 그룹들이 조합 길드를 통해서 힘을 파워를 기르게 되고요. 또 금융가에 진출하게 되고 말이죠. 상당히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인 그룹들을 중심으로 한 그 18세기가 이 중산층이 형성이 돼가지고 영국 사회에 커다란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향을 반영해서 작가들이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스위프트, 걸리버스 여행기, 걸리버 여행기 나오는 그 주인공도 말이죠. 평범한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걸리버 여행기랄지. 그 다음에 이 걸리버 여행기, 그죠? 그 다음에 드포우, 이 로빈슨 크루소 있지 않습니까? 로빈슨 크루소, 그렇죠? 그 다음에 몰 플랜더스라는 작품이 있게 되는데요. 로빈슨 크루소, 몰 플랜더스, 드포우. 여기도 뭡니까? 로빈슨 크루소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몰 플랜더스는 고아 여자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결혼 상대를 구하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먹고 얼굴에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소매치기 해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미국으로 뭡니까?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같이 여자 1대1 그린 겁니다. 아주 평범도 못 미치는 그런 고아 여자의 1대1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인간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도 그렇고요. 몰 플랜더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무엘 리차드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클라리스랄지 작품이 있게 되는데 이 리차드슨의 클라리스 같은 작품에서 여주인공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가난한 집의 여자가 부유한 집에 하녀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인 아줌마의 이쁨을 뭔가 독차지하게 되는데 그 장남이 끊임없이 이 클라리스를 뭡니까 성적으로 괴롭히려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클라리스가 가난한 집안이지만은 그러한 뭡니까 남자의 공격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헨리 피드 같은 경우 조셉 앤드루스랄지 뭐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여간 이러한 작가군들이 소설의 forerunners, 소설의 그 효시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공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뭡니까 활약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설의 분위기, 내용들이 그 시대의 중산층의 그러한 그 기대감이랄지 이런 것을 뭡니까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설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잡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팽창되면서 글문화가 놀라울 정도로 확산되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세기를 넘어서는 이제 뭡니까 19세기가 이게 되는데요. 이때 바로 낭만주의라고 이제 새로운 문예 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18세기에 활약했던 존슨 박사의 일대기에 대해서 배경 같은 걸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존슨 박사의 아버지는 고서방을 운영했습니다. 고서방. 네. 옛날 책들을 주로 관리하는 파는 그런 것이었죠. 일찍부터 이 사무엘 존슨 박사가 아버지 일을 도우면서 알바도 하면서 말이죠. 지냈는데 그 당시 지금도 영국에 고서방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고서방은 특히 그리크, 라틴, 고전 이런 책들을
판매했죠. 거기서부터 일찍 이 닥터 사무엘 존슨 박사가 10대 때부터 이 고서에 탐독해가지고 그 당시에 웬만한 클래식 이 고전 작품들 다 읽어버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니까 배울 것이 없더라. 고전학과에 들어갔죠. 배울 것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지고 배운 것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그러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학교의 학문에 대해서도 실증을 얻게 되고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교수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고전 작품도 모르더라 이거예요. 다 일부가 그랬겠죠. 집이 가게가 이제 기울어져 가지고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오게 되죠. 학위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가 문학적인 그 저술 활동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죠. 명예 박사 학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닥터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오너러리 타이틀, 명예 박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도중에 하찮은 그 문인들이 꽤 있게 되는데요. 19세기 낭만주의 셸리, P.B. 셸리가 바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글을 써가지고 블래스퍼미예요. 일종 신성 모독해 가지고 익스펠드,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옥스퍼드 대학이거든요. 자우지간 사무엘 존슨 박사는 뭡니까? 공부를 마치지 못해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엘 존슨 박사는 상당히 이 명예를 중시했고요. 아주 그 학교 다닐 때도 그라마스쿨, 이제 중고등학교 그라마스쿨, 공부를 깊이 하는 그라마스쿨 다녔는데 그때부터 학문적인 열정이 강했고 이 학문을 통해서 자기가 좀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명예심 같은 것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나중에 내가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이 많은 출판업자들이 내 글을 사주기를 바랐다. 이렇게 해고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봐서 이 글을 통해서 작가 수입 이런 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이 존슨 박사는 이제 학문적 열정은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10대 때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평생 자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밀턴도 그렇고 많은 그 영문학사에 유대한 사람들이 말이죠. 이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엄청난 독서에 투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작품 속에 나중에 만약에 환원대가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존슨 박사는 집안에 이제 형편없었고, 그리고 이제 가기 어려워가지고 대학을 그 도중에 뭡니까 나오게 된 것이고, 굉장히 그 클래식을 읽어가지고 이상적인 생각은 머리에 차 있는 것이죠. 아주 고상한 이상적인 생각이 차 있어요. 현실은 따라오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죠. 몸이 약간 또 병약했습니다. 몸이 약했고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았고요. 외로움을 많이 탔고요. 병약했고 우울증했고 외로움을 많이 탔고 그리고 가난했고요. 가난했어요. 이러한 것이 중첩이 돼가지고 상당히 유머러스한 그런 문구를 많이 남겼는데 존슨 박사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존슨 박사의 어두운 면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두운 면이 이 자기가 남긴 그 명언 혹은 구절들에 가서 냉소주의로 나오게 됩니다. 냉소주의, 시니시즘. 시니시즘. 냉소주의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냉소주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런 예문들이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한 예로서 보게 되면은 이 결혼에 대해서 말이죠. 이 결혼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혼. 이 존슨 박사는 이제 그 자기 생활이 별로 뭡니까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애를 한다거나 별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살 더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돈이 많은 과부였죠. 그래서 그 과부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술을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자꾸 보니까 알코올릭 돼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흐트러지고 좀 그랬다는 그 이야기가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평탄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박사는 그런 뭡니까 술정이 심했던 그 부인을 아주 정중하게 대했고 예의로 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죽었는데 그 부인의 묘미에다가 정중하고 우아한 여인 이런 같은 겁니까
묘비명을 만들어 주게 되죠. 자, 어쨌든 그 나중에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돈 많은 부인하고 과부하고 결혼해가지고 약간 여유롭게 삽니다만은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고 평생을 거의 뭡니까? 예, 안정하지 못한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이 이 냉소주의가 싹트게 되는데 사실 자기의 유명한 글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냉소주의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플라하의 파리하고 말이 있게 되는데요. 파리가 비록 말을 움츠리게 할 수 있지만 파리가 이제 말에 붙어가지고 하니까 말이 귀찮으니까 몸을 움츠릴 거 아닙니까? 그 조그만 파리가 거대한 그 말을 일순간 움츠리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파리는 파리고 말은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oat, 귀리지요. 귀리. 예. 영국은 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웰빙 푸드라 해가지고 귀리, oat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사실 귀리에 대해서 평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귀리는 스코틀랜드에서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고 곡식이고 남쪽 잉글랜드에서는 뭡니까? 말들이 먹는 그레인, 곡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스코티시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말의 단계로 끌어내는 그런 냉소주의가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triotism, 애국심이지 않습니까? Patriotism is the last refuge of the scoundrel인데요. 애국심이라는 것은 스카운드를 야비한 자, 비겁한 자의 마지막 최후의 피난처, 보루이다. 재밌는 말이죠? 애국심이라는 것은 야비한 자가 취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트론 있지 않습니까? 후원자에 대해서는 보십시오. Commonly a wretch who supports with insolence and is paid with flattery. 자, 후원자라는 것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wretch한 뭡니까? 야비한 자식, 놈 녀석, 그런 거죠.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 약간 야비한 자식. with insolence는 arrogance, 거만함을 피우고, 거만함을 피우면서 후원하고, 그리고 나중에 flattery, 아첨으로 보답받는 자.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후원자라는 것은 거만 떠면서 후원하고 나중에 아첨으로 보답받는 그러한 wretch, 야비한 자식,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냉소가 깔려 있죠. 근데 사실 후원 제도라는 것은 영국에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학이랄지 체리티 단체랄지 많은 것들이 이 후원 단체로 운영되고 있게 되는데요. 좋은 선의로서 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오만함을 가지고 후원하고 나중에 플래터리 택틱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폄훼시키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냉소주의인 것이죠. 근데 이 존슨 박사는 이 고관 대작들을 고관 대작들의 이중성이랄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중적 인격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꼬집었어요. 꼬집고 특히 그 창녀들의 권익을 주장했고요. 그 당시 18세기에 이 창녀들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발상이죠. 사회에서 약한 계층들에 대한 옹호를 글을 많이 썼고요. 자기 램블러랄지 자기 잡지에다가 글을 많이 기고를 했죠. 그리고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를 주장했고요. 예. 그리고 이 사형 제도를 폐지를 부르짖었습니다. 인간 인권 문제에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활약했던 그런 실천주의 작가인 것이죠. 그 다음에 펜션인데요. 펜션은 뭡니까? 연금이지 않습니까? 연금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는가요? 국가에 대한 반역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가 고용한 자들에게 주는 돈.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문구죠. 국가에 대한 반역을 무마하기 위해서 국가가 고용한 자들에게 주는 돈. 자, 그런데 사실 이 펜션의 아주 시니컬한 그런 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사실 펜션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정말로 국가에 그 당시 이제 그 펜션 제도라는 것은 오늘날 복지국가에 주는 그런 펜션이 아니고요. 국가에 기여한 자들, 전쟁을 통해서 혹은 모험을 통해서, 학술적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문학적인 또 문필가로서의 업적을 통해서, 정치가로서 업적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 당시 왕이 되는 펜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주
편협하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냉소적인 견해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50세가 넘어가지고 이 사무엘 존슨 박사가 영국사에서 유명한 인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 업적이랄지 사전 편찬을 인해 가지고 유명한 뭡니까 사회가 뭡니까 유명한 인사가 되다 보니까 왕이 존슨 박사한테 300파운드라는 그 당시 상당한 거액의 펜션 연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펜션에 대해서 극히 냉소인 견해를 가졌는데 이 말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반역을 무마하기 위해서 고용한 자들이 주는 돈이다.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견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펜션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존슨 박사가 고민한 것입니다. 이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친구들하고 이제 가까운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 말이 앞으로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왕이 내린 펜션이 아니고 네가 이미 해버렸던 문학적인 업적이랄지 문필가로서의 업적 이것 때문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존슨 박사가 펜션을 받게 됩니다. 이 존슨 박사는 사실 그 연금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또한 그 부유했던 자기 부인으로부터의 그 재산 이런 걸 제외하고는 별로 돈이 없었고요. 뚜렷한 직장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문법학교를 세워가지고 했는데 문법학교도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프랑스 영어 번역 일로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 좀 불규칙한 그런 거 수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되죠. 근데 이 존슨 박사가 우울증과 외로움과 병마, 가난 이런 걸로 계속 시달을 받게 되는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 존슨 박사는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화학 전기 실험을 해가지고 그 전기가 떨어지는 것을 액체가 떨어지는 것을 하나하나 세면서 그 외로움과 우울증을 달래는 그러한 것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존슨 박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자기는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존슨 박사 업적을 보게 되면 말이죠. 이 문학적 업적을 보게 되면은 셰익스피어 평전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주석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The Great Dictionary 엄청난 대사전, 영어 사전을 편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인 50명의 평전을 10권에 달하는 시인 50명의 평전을 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런던이랄지 많은 시를 또 배출하게 되거든요. 생산하게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엄청난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너무도 게으르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존슨 박사는 그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당대 지식인들과 같이 활동을 했고요. 또 귀부인들과 많이 어울렸습니다. 귀부인들 모임에 잘 초청이 돼가지고 존슨 박사의 재치 있는 그 말이랄지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귀부인들 초청이 많이 가가지고 이 상류 사회하고 교류를 많이 했죠. 특히 그 당시 18세기 유명한 게릭 이 영국 가시면은 이 시어터가 많이 있게 되는데요. 웨스트엔드가 이 영국은 그 당시도 시어터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근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근검전략, 이 청교도 정신이 해가지고 시어터 극단이 문을 닫게 되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 시기에 극이 발전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학사의 어두운 면이 있게 됩니다. 자, 보지간 당시 최고는 게릭, 이 게릭과 친구가 됐으며 그 다음에 셰리단, 그 다음에 골드 스미스. 당시 최고의 극작가들입니다. 극작가. 그 다음에 최고의 초상화가 레놀드랄지 이런 사람들과 친교를 갖게 되고 활발한 친교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독교였습니다. 이 존슨 박사의 기독교는 이상적인 그런 기독교주의가 아니고요. 실천주의자입니다. 실천적 종교, 실천을 중시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를 강조했고요. 사회봉사. 그 다음에 영혼구제. 사회봉사와 영혼구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시해가지고 실천한 사회입니다. 친구 문인의 딸이 있게 되는데 눈이 약하고 아주 몸이 안 좋고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지극히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구가 또 흑인을 또 하인으로 보냈는데 그 흑인 하인을 받아들여가지고 학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재산을 또 주게 되죠.
그 같은 뭡니까 실제로 실천하게 되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가지고 뭡니까 케어링 돌보게 되는 그런 실천주의자고 영웅 구제 실천주의의 기독교였다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이 기독교인이 쓰는데 이 기독교인으로서 또 뭡니까 그 열성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냥 나는 크리스찬이나 말만 하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냉소적인 평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말입니다. 교회를 자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크리스찬하고 뭡니까 등록은 되는데 나오지 못한 사람이죠. 그는 아마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을 걸세. 하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종교적 철칙을 지니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모자를 벗고 지난다는 것이네. 이같이 뭡니까 실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또 냉소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존슨 박사가 일대를 봤을 때 상당히 뭡니까 불규칙한 그런 삶을 살지만은 자기 자신이 봤을 때는 충분히 노력을 못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업적을 쌓은 사람이었고요. 종교인으로서는 뭡니까 실천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영혼 구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 박사로 이어진 다음 편에는 말이죠. 이제 그 존슨 박사가 일으켰던 가장 위대한 업적, Great Dictionary, 존슨 박사의 사전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